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 인사이더들의 신박한 통찰과 함께하는 경제 인사이트 정철진입니다. 먼저 오늘 하루를 뜨겁게 달궜던 경제 뉴스 투데이 핫경제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29일 우리나라를 첫 국빈 방문한 무함마드 빈 자이드 알 나야안 UAE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국방, 에너지, 경제 투자 등 분야에서 협력을 확대키로 했습니다. 특히 한 UAE 간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을 체결하고 양국 간 경제 파트너십을 강화하기로 했는데요. 한국이 아랍 국가와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을 체결한 것은 이번이 최초입니다. 29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 2월 말 기준 일반은행 신용카드 대출금 연체율은 1년 전 같은 기간 2.5%에서 1%포인트 가까이 오른 3.4%를 기록했습니다. 이 수치는 2014년 11월 이후 최고입니다. 3월 말 기준 신용카드 연체율은 분기 말 부실 채권, 매각, 상각 등의 영향으로 전월 대비 소폭 하락한 것으로 알려져 왔지만 고금리가 지속되면서 취약차주의 연체가 증가하고 향후 더 증가할 것으로 보여 연체율은 다시 상승할 수 있다고 업계는 보고 있습니다. 29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4년 3월 인구 동향을 보면 올 1분기 출생아 수는 6만 474명으로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3,994명 감소했습니다. 1분기 기준으로 보면 역대 가장 적은 수치입니다. 이에 따라서 합계 출산율도 0.76명으로 집계돼 1분기 기준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고 1년 전보다 0.06명 줄면서 최초로 0.8명 선이 붕괴됐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2022년 8월 이후 혼인이 약 1년간 계속해서 증가했던 점 등을 근거로 하반기부터는 출생아 수의 반등 가능성이 있다고 점치는 상황입니다. 금융감독원은 29일 부동산 PF 연착륙을 위한 건설업계와 제2차 간담회를 열고 만기 연장 3회 이상 이후에도 정상 여신을 유지한다면 부동산 PF의 사업성 평가 예외 사유로 인정하는 등 9가지 보완 추진 사항을 열거했습니다. 이복형 금융감독원장은 금융뿐만 아니라 건설업계가 참여하는 PF 수수료 제도 관행 개선 태스크포스를 이번 주 개시했고 신디케이론 등 정상화 가능 사업장에 대한 자금 공급 지원 등 다각적인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이에 따라 더욱 힘을 실기로 강조했습니다. 지금까지 투데이 핫경제였습니다. 지난 20일이었죠. 국토교통부가 1기 신도시 정비 선도지구 선정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오는 11월 1기 신도시 재건축 1차 선도지구를 결정 또 발표하게 되는데요. 이를 위해서 국토부와 각 지자체는 구체적인 시간표와 배점표도 함께 공개했습니다. 올해 11월이 되면 나오게 될 1기 선도지구 물량은 최소 2만 6천 가구에서 최대 3만 9천 가구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오늘 경제인사이트에선 1기 신도시의 전반적인 과거 역사부터 앞으로 주목이 될 재건축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 또 평가, 과정, 1기 신도시의 모든 것에 대해서 자세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오늘 할 이슈 이야기 나눠보기 전에 자세한 내용 먼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올해는 분당 8,000호, 일산 6,000호, 평촌, 중동 3본 각 4,000호 내외에서 선도지구를 선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지역 여건에 따라 신도시별로 1 내지 2개 구역을 추가로 선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올해 선정되는 선도지구는 전체 정비대상 주택의 10%에서 15%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내년 이후에도 매년 일정 물량을 선정하되 향후 시장 여건을 보아 필요시 선정 물량과 인허가 물량을 조정하고 이주 시기를 분산하는 등
시장 관리도 병행하겠습니다. 오늘의 경제인사이트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합니다. 송승현 도시와 경제 대표, 윤지혜 부동산 R114 수석 연구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먼저 우리 윤 연구원과 함께 이야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신도시하면 일기 신도시, 분당, 일산만 생각을 할 텐데요. 역사를 찾아보니까 대한민국의 신도시란 단어 등장한 게 1960년대였다, 62년이었다. 이런 역사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저희가 약간 타임머신을 타고 80년대 그때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일기 신도시, 뭐 왜 탄생됐으며 그때의 분위기 또 그 어땠습니까? 그때 당시? 일단 탄생 배경은 1980년대라고 보기는 좀 어렵고요. 네. 실제로는 1960년대부터 시작을 해야 됩니다. 그때 당시에 이제 우리가 저희 세대, 그러니까 고등학교 때 이촌 향도라는 것들을 배웠어요. 예. 그때 이제 일자리가 도시 쪽에 이제 집중되다 보니까 수도권 쪽으로 인구들이 이제 유입되기 시작하는데 실제 그때까지는 이 주택 보급률 자체가 1960년대에는 이제 뭐 60% 수준, 네. 혹은 1970년대에는 70% 수준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걸 이제 대규모 개발을 해서 이 들어오는 수요에 합당하게 주택 공급을 해야 되는데 네. 이걸 처음에 1960년대에는 이제 토지구획 정리 사업이라고 해서 이렇게 스스로 토지주가 스스로 좀 구획 정리를 좀 하라 했는데 네. 이게 이제 제대로 안 됩니다. 안 되다 보니까 이 박정희 정부에서 이 주택건설 촉진법이라는 것들을 1970년대에 만듭니다. 예. 만들고 전두환 정부가 됐을 때 1980년대가 됐을 때 택지개발 촉진법을 만들어요. 그러니까 이른바 이제 시장에서 말하는 신도시 개발법이 택지개발 촉진법입니다. 네. 그래서 이걸 통해서 우리가 수용을 할 수 있게 된 거죠. 여기에 이제 신도시를 짓겠다 하면 이 토지를 감정평가해서 수용을 해서 예. 신도시를 짓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그 노태우 정부 시절에 200만 호 건설 계획을 세우면서 우리가 이제 1980년대 후반부터 90년대 초반까지 연간 30% 급등하는 그런 시기들을 맞이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더더욱 주택 공급을 빨리 해야 되는 이슈가 있었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일기 신도시 5곳을 지정을 했고 네. 여기 총량이 한 29만 세대 정도 됩니다. 29만 가구 정도 되고요. 여기 이외에도 200만 호의 이제 건설 계획을 세워서 90년대 중후반까지 지속적으로 공급을 해왔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네.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 것처럼 시작점은 우리가 1960년대부터 현재 시점까지 택지개발 촉진법이라는 거에 의해서 신도시들을 현재는 이제 3기까지 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1기 신도시가 일단 신도시의 스타트, 시발점이 됐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우리가 일기 신도시 지금 화면에도 나오고 있지만요. 일산, 분당, 중동, 평촌, 삼본 하면 딱 떠오르는 이야기가 노태우 정부였었죠. 당시 노태우 정부의 200만 가구 주택 공급. 아마 그게 시작이었다 이렇게 많이 생각을 하고 있는데 우리 윤재 연구원의 이야기 또 이야기해 주셨지만 이게 그냥 바로 노태우 정부에서 나왔던 게 아니라 그 이전에 전두환 정부, 그 이전에 박정희 정부부터 이제 신도시에 대한 필요성들 택지 수용하고 개발하고 그 마지막 정점이 이제 노태우 정부에서 이루어졌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보셔야 되는 건 사실 그 이전에 일기 신도시 이전에 택지 개발을 해서 된 곳이 어디냐? 예. 그 중에 하나가 여의도, 그 중에 하나가 목동, 그 중에 하나가 압구정, 그 중에 하나가 노원, 도봉이 예. 있는 겁니다. 예. 그 영세대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거기는 쉽게 거기가 말하면. 택지 개발의 첫 세대고요. 네. 그 다음에 일기 신도시라는 것들을 서울에서는 더 이상 하기가 어려우니까 이제 수도권 인근 쪽, 서울과 근접한 쪽에서 한번 만들어 보자 했던 겁니다. 네. 예. 자, 송소영 대표님. 네. 이제 88년, 89년부터 막 네. 시작을 했는데 그 직전에 집값이 또 많이 네. 올랐다. 이런 이야기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더 빨리 막 공사를 해서 네. 91년에 입주하게 됐다. 그때 당시 상황 좀, 뭐 집값을 포함해가지고 분위기 좀 한번 우리가 되짚어 올라갈 수 있을까요? 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촌향도 말씀하셨잖아요. 그만큼
뭐 경제 성장도 하고 도시화가 급진적으로 발전했던 그 시기라고 봐야 되겠죠. 네. 우리가 요즘에 뭐 경제 성장률 보면은 뭐 1, 2% 맨날 익숙하게 보다가 두 자릿수를 기록하는 그런 경제 성장률을 맞이했던 시기가 그때다 보니까 도시화가 좀 발전이 되고 또 경제 성장이 크다 보니까 아무래도 많은 사람들이 밀려오고 또 거기에 걸맞게 결혼도 하고 또 출산도 하다 보니까 집이 굉장히 부족한 거죠. 그리고 서울의 집값은 아까 말씀하신 뭐 압구정동이라든지 여의도들 뭐 또 상계 주공 뭐 이런 데들이 목동. 예. 일기가 아니라 그 연기 신도시라고 하잖아요. 예, 연기 신도시라고 불릴 정도로 그만큼 이제 그 서울에 있는 주택값들이 올라간 거죠. 그리고 경제 성장을 하다 보면 소득이 올라가거든요. 예. 소득에 맞는 또 주택 공급도 해줘야 되는 거예요. 단순히 저층으로 개발되는 게 아니라 일기 신도시 보면 요즘 용적률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만큼 중층 이상으로 개발을 했다라는 거는 주택에 대한 수요도 있겠지만 소득 상승으로 맞춰서 그거에 걸맞는 주택 공급을 했다라고 보여지고요. 네. 그러면서 이 주택 가격이 올라가는 이 시장 환경 때문에 사실 투기 열풍도 좀 크게 불었었어요. 그래서 뭐 부동산 시장 같은 경우는 과열 양상도 나타나기도 했었고요. 그때 당시 뭐 주택 가격이 뭐 20% 중후반에서 30% 정도까지 주택 가격이 올라가는 그 구간이다 보니까 굉장히 뭐 투기에 대한 그런 열풍도 있었고 또 가격 상승에 대한 그런 분위기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또 불집혔던 게 금융 자유화가 있었었거든요. 예. 그래서 1980년대 때부터는 금융 자유화 생겨가지고 부동산 대출을 또 편하게 해줬어요. 그럼 집 사기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집도 사고 그 금융에 맞춰서 건설하기도 좋고 집도 많이 짓고 사기도 좀 편하고 이런 뭐 투자 환경도 조성이 되다 보니까 투기 열풍까지도 일어나고 그리고 거기에 뭐 삼저라고 하죠. 뭐 기름값도 좀 싸고 그다음에 달러도 뭐 괜찮고 거기에 가장 이제 주택 가격에 영향을 미쳤던 저금리 기조가 있었기 때문에 뭐 이런 부분들이 좀 긍정적이었다. 다만 이 일기 신도시가 빠르게 공급이 되면서 주택에 대해서 좀 부실 얘기도 좀 나오고 있는 것도 사실이에요. 네. 모래가 부족해가지고 뭐 분당에 아파트 가면은 혀대면 벽이 짜다라고 막 우스갯소리로 나올 정도로 뭐 모래가 부족할 정도로 워낙 공급을 많이 하다 보니까 이런 부실적인 부분들이 있어서 주택에 대한 질적 그 변화 이런 것들이 일어나야 되겠다라는 것들도 지금 뭐 주택 공급에 있어서 얘기가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92, 94면 이제 막상 다 입주하고 난 다음에 집값은 어떻게 됐나요? 그 그때 이후 많이 떨어졌다, 잡혔다 이런 얘기도 많이 예, 하던데. 그렇습니다. 주택 가격이 굉장히 좀 조정을 받으면서 주택 가격의 안정화를 가져왔다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예. 한 20에서 한 30% 정도 올랐던 그 수준이 뭐 한 10% 이하 뭐 이 정도 가격들로 뭐 지역별로는 좀 차등은 있겠지만 그런 가격들이 조성이 됐습니다. 그리고 신도시가 생기면서 거기에 뭐 생활 인프라라든지 이런 것들도 변화가 생겼고요. 거기에 걸맞는 뭐 기반 시설이라든지 교통도 지금에는 좀 부족할지 모르겠지만 그때 당시만 해도 교통으로 봤을 때나 뭐 이제 도로 여건이라 이런 것들은 굉장히 좀 확충이 되고 인프라가 개선이 됐다. 뭐 그렇게 평가들을 받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일기 신도시가 이제 입주했고요. 흘러 시간이 90년대, 2000년대, 2010 그리고 이제 2024까지 왔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자, 윤 연구원님, 지금 우리가 다시 재건축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은 역시 노후화겠죠. 지하 주차장이 거의 없죠, 현재 일기 신도시들. 지금 노후화가 어떤 상황입니까? 네, 뭐 일기 신도시 5곳을 다 돌아보면 실제 이제 가장 첫 그 느끼는 점은 정말 차들이 지상에 다 있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곳곳에 또 갈라진 부분들도 있고 사실상 커뮤니티라는 시설 자체도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 입장에서는 이 거주하는 환경 자체가 사실은 주택 외에 딱히 내세울 수 있는 부분들이 좀 부족한 게 있고요. 실제 이제 노후도를 보시면 우리가 이제 91년부터 98년 사이에 집중적으로 입주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한 29만 세대 정도 되거든요. 그 중에 이제 우리가 보통 이제 노후됐다라고 하면 30년 이상 된 이제 아파트들을 얘기하는 건데 그렇게 보시면 29만 세대 중에 약 20만 세대가 30년 초과하게 됩니다. 예. 네, 그러다 보니까 노후도가 한 70% 정도 되는 거고요. 문제는 이렇게 노후됐어도 사실은 안전에 큰 문제가 없다면
뭐 사실은 강남에 현재도 여의도에도 현재도 50년 된 아파트들이 존재하잖아요. 압구정도 지금 네, 튼튼하다고 해요. 네, 50년 가까이 돼 있습니다. 네. 근데 문제는 일기 신도시 쪽에서 아까 송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뭐랄까 이제 모래 부분들에 대한 문제일 수도 있는데 워낙 빠르게 막 그때 네, 지었어야 되니까. 그렇습니다. 네. 뭐 5년 그 임기 내에 그 200만 맞아요. 호를 네. 하다 보니까 이게 조금 그 노후도에 따라서 안전 문제, 기둥이 무너지거나 혹은 교량이 무너지거나 하면서 인재 사고가 발생하는 현상들이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더 시급하게 정비를 해야 된다 이슈로 갔던 거고요. 우리가 이제 최근에 3기 신도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 3기 신도시도 첫 입주가 2027년, 뭐 2030년 이렇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연식 차이가 굉장히 40년, 50년 이렇게 나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순환 정비를 하지 않으면 기존에 있던 시설들을 활용하지 않으면 현재는 효용성이 좀 약하다는 거죠. 그래서 기존의 1기 신도시의 이 플랫폼들을 활용을 해서 기존에 너무 주거 중심으로 지었던 부분들을 업무지구를 좀 껴서 이런 부분들 정주 여건을 좀 개선을 해보자 이런 점에서 대통령 공약으로 시작됐던 부분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자체적인 안전 이런 노후화 때문이기도 하지만은 정주 여건 같은 것까지 이제 함께 고려를 해서 배드타운이 아니죠. 여기에도 기타 정교하게 좀 짜보려는 그런 의도도 함께 있다는 이야기해 주셨고요. 자, 그래서 송 대표님, 네. 뭐 일명 일기 신도시 특별법입니다. 이제 정확하게는 노후 계획 도시 정비 특별법 국회를 통과를 했고요. 핵심은 선도지구로 지정이 되면 굉장히 뭐 당국에서도 지자체에서도 네. 빠르게 네. 뭐 재건축을 도와주겠다 이렇게 저희가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은데 세부적인 주요 내용 몇 가지 좀 살펴볼까요? 네, 우선 물량을 살펴보면은 지금 주택 공급 부족하다라는 평가가 뭐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네. 물량이 그만큼 시급하다라고 얘기하는데 일기 신도시라는 그 곳에 아무래도 뭐 80년, 90년대 짓다 보니까 거기에서 정비 물량들이 나오게 된다면 꽤 많은 물량들이 나오거든요. 네. 그래서 일기 신도시 선도지구의 기존 물량들 보시면 지금 그래프에 나와 있는 것처럼 분당이 한 8천 가구 정도의 물량이 나오고요. 그다음에 일산도 한 6천 가구 정도 나오고요. 그리고 중동도 4천 가구, 평촌 4천, 3번 4천 가구 정도 나와서 총 한 2만 6천 가구 플러스 알파입니다. 네. 이제 그 사업이 본격적으로 좀 들어가게 된다라면 아무래도 추가적으로 발굴을 하면서 물량들이 더 나오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요. 공모하는 그 대상들을 보면은 그 전체 토지 등 소유자 한 50%에 동의하고 공동주택 단지별 토지 등 소유자들이 합쳐서 이 100%의 그 뭐 동의율을 만들겠다라는 건데요.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는 지금 배점표가 나왔거든요. 네. 배점을 보게 된다라면은 주민 동의율이 60점이에요. 이 60점이라는 게 왜 이러냐면 정비 사업을 하다 보면은 가장 그 사업이 안 가는 게 이해관계를 모으는 게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사업을 그냥 단계만 나가고 났더니 이거 못 하겠다. 네. 뭐 좀 힘들겠다라고 하는 그런 문제들이 있다 보니까 그 선도지구로 지정이 되려면 우선 의견들 다 모아와라. 네. 동의율을 확보를 하고 나서 시작하겠다라는 그런 의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네. 100점 중에 60점이라면은 뭐 굉장히 큰 점수겠죠. 네. 그 외적으로 보면 아까 말씀하신 그 정주 환경 안에서 주차 요건들 뭐 1대1이 나오는 데가 있고 뭐 0.2대가 나오는 데들도 있어요. 네. 그래요? 네, 그런 데는 뭐 주차 많이 나오는 데는 뭐 한 2점 정도 주는 것 같고 네. 0.2대 나오는 데는 뭐 한 만점 주는 만점 것 줘야죠. 같아요. 예, 그리고 네. 도시기능 활성화 뭐 요것도 한 10점 정도 주거든요. 네. 왜냐면은 지금 일기 신도시가 갖고 있는 한계점을 지적하는 게 보통 배드타운, 네. 그다음에 좀 집밖에 없다라는 평가들이 있고 네. 자족 기능을 좀 갖춰야 되겠다라고 하기 때문에 이런 개발 과정 안에서 다양한 뭐 기반 시설이라든지 그리고 사실 이 재건축 사업들을 하면서 그 사회적인 비판 자체가 뭐냐면 집을 짓고 나면 성을 쌓는 구조예요. 네. 그러니까 어떤 길이 있다 그러면은 직진으로 갈 수 있던 것도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면 뺑 돌아서 가게 돼 버리고 그러면은 뭐 자동차를 가져가더라도 어떤 뭐 기름을 더 쓰게 되는 거고 또 택시 요금도 더 나오게 되는 뭐 그런 구조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런 성을 쌓는 구조보다는 이 개발 과정 안에서
주변에 있는 뭐 지역 주민들한테도 경제적인 부분이라든지 편익이라든지 이런 거를 좀 높여줘야 되는 거죠. 그러면 뭐 예를 들면은 뭐 분당 같은데 그 아파트를 지면서 근사한 도서관을 하나 지어준다든지 그럼 주변 사람들이 도서관도 이용도 할 수 있겠고요. 업무 시설을 만들어서 거기에 생산성을 키울 수 있는 뭐 그런 기능들을 갖춘 뭐 개발들이 일어난다든지 그렇게 된다면 10점 정도 주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동의율도 동의율인데 요 그 도시 기능 뭐 이런 것들 살리는 거에 대해서 점수에 대해서 가점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보면은 민간도 좀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을까. 그리고 정비 사업들 하면서 단지 규모를 좀 키우면 키울수록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좀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구조들 뭐 이런 것들을 그 평가 기준으로 뒀습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 선도지구 선정 계획하는데 굉장히 빠른 절차로 그렇겠죠. 사업을 할 수 있겠다라는 그런 가이드라인을 줬습니다. 그래서 예. 지금 2024년 뭐 나와 있는 내용들 해서 11월에 선도지구로 최종 선정되면은 특별정비구역으로 지정을 하고 예. 역시 특별히 들어가잖아요. 일단 관리처분 계획한 다음에 2027년에 착공하고 입주하는 굉장히 초 패스트 트랙 정도가 되겠죠. 저 정도 되면 6년 만에 된다라는 뭐 역사상엔 있지 않은 뭐 그 정도의 속도를 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한 그 계획들을 합니다. 다만 이런 그 과정 안에서 재건축을 하면서 여러 문제점들이 있잖아요. 뭐 이주 수요라든지 또 입주 물량들을 좀 받아줄 수 있는지 뭐 이런 것들 그리고 이주하는 과정 안에서 전세 시장에 좀 불안 요인들도 있을 수 네. 있으니까 전세 시장이라든지 그 안에 그 수급에 대한 그 동향도 좀 파악을 하고요. 또 수급 안에서도 어떤 뭐 주택들을 또 공급을 할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체크를 합니다. 그리고 아마 조정이 될 것으로 그 예상이 되는데 네. 단지 규모가 크면 클수록 동률이 올라가기 좀 어렵거든요. 근데 방향성은 통합 재건축을 하는 거를 희망을 해요. 네. 그러니까 뭐 4천 세대가 아니라 뭐 12,000세대 이렇게 뭐 예를 들면 개발을 하는 그런 구조가 되면 세대 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동의율이 좀 떨어지거든요. 네. 그 부분들은 좀 보정을 하면서 어떤 점수를 좀 그 변경을 하거나 하지 않을까 그렇게 예. 봅니다. 잘 설명해 주셨고요. 이 중에서 주민 동의율만 좀 놓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이윤 연구원님. 제가 이제 밥 먹다가 주변에 좀 전문가분들 이렇게 얘기 들어보면 네. 주민 동의율이 일단은 나오더라도 앞서 쭉 계획 중에서 이제 관리 처분 계획인가 나오고 조합원 분담금 얘기 나오고 그러면 또 멈출 텐데 이거 뭐 되겠어 이런 쪽도 많이 있거든요. 주민 동의율에 대한 이야기도 한번 해보고 현실성, 현재 분위기도 함께 좀 생생한 이야기 좀 전해주시죠. 과거에 이제 제가 사회초년생 시절에 네. 이 정비 사업들 그때도 그래도 좀 빠르게 되던 시기였거든요. 보통 평균 내보면 재개발이 한 11년, 재건축이 한 10년 정도 걸립니다. 근데 이렇게 평균 차가 굉장히 큰데 어떤 건 16년 걸리고 음마처럼 아직도 안 되는 것도 네, 있고 네. 그리고 어떤 곳은 6년 만에 되기도 했습니다. 예. 그럼 그 편차가 어디서 오냐? 네. 대부분 주민 동의율에서 옵니다. 그러니까 주민들의 추진 의지.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이제 시공과 시행을 나누듯이 시행하는 쪽에서 보게 되면 토지주가 결국은 사업 주체거든요. 그러면 이 재개발 혹은 재건축 사업에서의 주체는 결국은 조합원입니다. 예. 그럼 조합원에서 동의율이 많이 나온다는 건 추진 의지가 강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하다못해 이주 철거를 한번 하려고 해도 사실은 이주 철거 기간을 보통 6개월 정도 줍니다. 근데 어떤 곳은 3개월 만에도 이주를 하거든요. 그 경우는 그만큼 추진 의지가 강할 때 가능하고요. 반면에 지금 일기 신도시 쪽에서의 문제가 되는 부분들은 네. 굉장히 고령 세대가 많아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주하는 것 자체도 굉장히 껄끄러워하는 세대들이 많아져 있다는 거죠. 심지어 이제 강남 쪽에서는 그런 케이스도 많다고 합니다. 이제 실제 신축이 돼서 입주할 때쯤 되면 돌아가신 분들이 굉장히 네. 많아진다. 이제 사업 기간이 길기 실제 때문에. 있대요. 사례들이. 그렇습니다. 예, 그러다 예. 보니까 이 일기 신도시가 처음에 태생하고 현재 30여 년이 지나면서 현재는 고령 세대가 굉장히 많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동의 자체에서 이 부분들을 충족하기가 어려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당 같은 데는 이미 동의율이 80% 이렇게 나옵니다. 있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민 동의 부분에서 그러면 이 선도지구가 결정이 될 거냐? 저는 그렇게 보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 점수는 가장 높은데 이 부분들이 가장 높기 때문에 가장 많이 신경을 쓸 거예요. 선도지구 예. 지정할 때. 그러다 보니까 95% 이상의 최고점을 받으려고 할 거라는 거죠. 예. 그러다 보면 어디서 결정이 되냐면
정비 사업 추진에 따른 파급 효과에서 많은 부분이 결정이 될 겁니다. 여기 보시면 4개 단지 이상일 때 10점 최고점. 그리고 통합 정비에서 3,000세대 이상일 때 10점 최고점입니다. 합치면 20점이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결정되는 부분들이 선도지구가 결정되는 부분들이 클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예. 근데 저 동의율에 대해서 아까 말한 게 동의를 했어요. 네. 그리고 쭉 갑니다. 무슨 계획, 뭐 사업 시행, 관리 처분까지 갔는데 이제 조합원 분담금 4억이야, 5억이야. 거기에서 거부가 되면 어떻게 돼요? 사실은 궁금해요. 그건 이제 과거에 우리가 유타운 사례에서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매몰 비용 이슈가 발생합니다. 예. 그동안 투입된 비용, 금융 이용, 금융비, 뭐 이사 비용, 뭐 이런 부분들이 발생하거든요. 거기에 대한 걸 조합원들이 다 줘야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토지 주기 때문에 네. 결국은 사업이 진행되는 동안 투입된 비용에 대한 정산을 해야 되잖아요. 반대를 하기 시작하면. 네. 그래서 누군가는 현금 청산이 될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거고요. 그렇죠. 그래서 관리 처분 계획이 갔을 때 예. 그때 반대하는 경우는 드뭅니다. 왜냐하면 이때부터 빨리 가는 게 최선입니다. 예. 예. 근데 사업 초기, 예. 조합 설립 인가 혹은 추진위 단계에서는 사실은 이 부분들은 이제 비용이 많이 발생 안 했으니까 네. 그때는 되돌릴 수 있으나 관리 처분 계획에서는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그럼 이제 동의하고 선도지구 이제 선정이 됐어요. 그럼 이제 조합 만들어지잖아요. 그때 이미 주민들은 대략적으로 좀 알게 되나요? 자신들의 그 분담금 같은 것들을? 대략적으로 알게 됩니다. 대략적으로 알게 되기 때문에 최근 한 2, 3년처럼 공사비가 이제 급증하게 그 얘기를 되면 하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걸 이제 부담을 하고 이걸 이제 시공사와 협의를 하지 않습니까? 예. 근데 그렇다고 해도 빨리 하는 게 최선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오른 공사비는 원가거든요. 예. 그래서 이걸 낮출 수 있는 한계가 있습니다. 예. 자, 그래서 송 대표님 현재 네. 좀 선도지구가 될 만한 곳, 그러니까 네. 주민 동의가 누가 봐도 한 80% 이상 되는 곳들이 네. 있죠, 몇 군데들. 예, 거기 그렇습니다. 소개해 주시죠. 지금 네. 뭐 나와 있는 곳들 같은 경우는 지금 분당이 한 1만 2천 가구 정도 들어가는데 여기 나와 있는 내용으로는 까치마을 1, 2단지하고 하안마을 5단지. 뭐 일산 여기가 하얀이죠. 예. 하얀. 예. 네. 네. 거기 하얀마을 5단지까지가 한 80% 정도 나온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오. 그리고 지금 적극적으로 뭐 얘기를 하고 있는 곳 같은 경우는 서현 시범단지, 그러니까 서현역 앞에 있는 곳이거든요. 예. 거기하고 그다음에 한손마을 그 정자역 앞에 있는 그곳입니다. 1, 2, 3단지 이것도 적극적으로 그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자일로 그다음에 여기가 이제 뭐 인강 보성, 한라, 하인 유청, 계룡, 성강, 영남 뭐 여기가 이제 미금역이 있는데 아파트 단지가 모여 있는 곳이거든요. 네. 여기도 좀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려고 하는 그런 의지들이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일산도 보시면은 강촌마을 1, 2단지 여기 일산 그 3호선 보면 마두역 있는 데 있거든요. 네, 알고 있습니다. 예. 거기도 좀 그 적극적이고요. 그게 백마마을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그리고 평촌 한가람이 좀 적극적이고 여기 평촌역이고요. 네. 그다음에 중동에 상동역이 있는 금강마을 여기도 좀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고 있고요. 또 삼본역 있는 삼본 6구역 여기도 적극적입니다. 시청하시는 분들이 분당만 얘기하면 또 화내실까봐 네 개 그거 다 찝어가지고 네. 좀 너무 편중되면 또 서운해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5군데 다 좀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서 이제 동의율이 한 80% 정도 넘는데 아마 시간이 지나면서 동의율이 올라갔던 것들이 또 조정될 수도 있고 뭐 다양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 대형마트 가면은 시식코너 공짜로 주면 가서 먹잖아요. 네. 근데 거기 한 5천 원 내라고 하면 안 먹을 거란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 분담금에 대해서도 고지가 이제 되고 나면은 예. 아마 그거에 대해서 뭐 납부 능력이 있거나 그러신 분들 같은 경우는 적극적으로 좀 동의를 하는데 지금 말씀드리는 동의율 같은 경우는 재건축하게 해준대. 그럼 동의할래 안 할래 정도의 문답이라면 예. 동의하겠지만 할 것 같은데요. 근데 예. 문답할 때 뭐 벌써 분담금 나오진 않잖아요. 그렇죠. 예, 거기에 이제 추가적으로 대략적으로 뭐 조합들이 추산을 하는 그 금액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된다라면은 아마 또 생각이 좀 바뀔 수 있습니다. 그리고 네. 이렇게 적극적으로 하지만 소형 단지 같은 경우는 주차 대수나 이런 부분들이 약점이기 때문에 네. 점수는 높을 수 있어요. 네. 근데 사업성은 약하고요. 대형 단지 같은 경우는 주차 대수가 좀 충분히 확보가 되어 있기 때문에 가점은 또 낮은데 또 사업성은 또 확보가 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동의율은 높은데 네. 뭐 사업이 가면서 이런 또 사업성에 따라서
사람들의 그 생각이라든지 또 분담금에 대한 그 고지를 받고 나서의 그런 모습들 그리고 아무래도 뭐 시장 뭐 동향이라든지 그렇죠. 그 당시에 그 집값. 예, 그렇죠. 그런 거나 뭐 공사비 같은 경우도 뭐 이렇게 그 공사 그 도급 계약서 같은데 보면 뭐 깨알같이 뭐 시장 그 동향이라든지 뭐 또는 물가 상승률 넘어선 거는 또 그 안 해주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뭐 부분들을 또 예측을 해 본다라면 조금 보수적으로 접근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들이 좀 걸림돌로 좀 작용을 할 수 있다. 그래도 지금 재건축 하게 해주는데 할래 안 할래 하면은 네. 분당 지역 같은 경우는 그래도 적극적으로 지금 한 80%가 나오는 단지들이 조금씩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단지들 집값은 어떻습니까? 지금? 예, 최근 들어서 이제 조금씩 움직이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일기 신도시 특별법 혹은 노후계획도시 정비 특별법 네. 이 이슈가 벌써 2년 가까이 된 이슈입니다. 그렇죠. 이게 그렇죠. 대선 공약이었으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그 사이에 그러면 시세 동향이 어땠냐? 썩 좋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이제 이 특별법을 마련한 게 이제 벌써 연초 이제 시행을 하지 않았습니까? 시행 전부터 사실은 그 안 자체는 나와 있었거든요. 예. 그 과정에서 주간 단위 혹은 월간 단위, 연간 단위로 보면 한 5에서 6%씩 연간 단위로 하락을 하고 있었거든요. 예. 그러다가 이제 최근 이제 몇 달여 사이에 이제 플러스로 이제 반전을 했습니다. 근데 중요한 점은 이 기대감에 대한 부분들 반전을 할 때 중요한 점은 이 일기 신도시 정비와 관련된 이 기대감이 형성된 것도 있습니다만 서울 쪽에서의 가격 상승 영향을 많이 받는 지역입니다. 아, 신도시들이. 최근 1년간. 이렇게 그렇죠. 보시면 됩니다. 일기 신도시의 시세 동향은 네. 곧 서울 시세 동향과 같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한마디로 서울에서 이주하는 수요가 많이 들어가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가격 추이가 거의 동일하게 나옵니다. 다만 덩어리 가격의 편차가 서로 있을 뿐인 거고요. 추세는 똑같습니다. 근데 그런 과정에서 서울 쪽의 시세 흐름을 최근 들어서 따라가고 있다라는 부분들이 하나 있으면서 여기서 이제 선도지구가 되냐 안 되냐가 굉장히 중요해진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분당 쪽은 굉장히 드라마틱하게 가격이 움직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범마을 이런 곳들 같은 경우는 시범단지죠. 이 부분들은 최근 들어서 뭐 수억 원씩 오르는 형태에서 또 거래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평촌 그리고 뭐 분당 그리고 그 외에 이제 삼본 이런 지역들도 월간 단위로는 이제 미미하지만 아직은 좀 미미합니다만 플러스로 반전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개사무소 쪽에서는 이런 의견들을 내놓습니다. 일단 물건 자체가 이제 원활하게 나오질 않는다라는 의견들이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집주인들, 이제 소유주 입장에서는 조금 이제 그 급매물에 대한 부분들을 좀 해소하는 경향들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아까 CG도 지금 보면은 그 신고가에 대한 그 현황 자체가 뭐 네. 되게 드라마틱하진 않은 것 같아요. 그 윤 의원님이 지금 지적하신 것처럼 분당 같은 경우는 금액이 벌써 한 3억 정도가 올라왔는데 밑에 여기 중동을 보면은 직전 최고가랑 거의 동일하거든요. 네. 예, 그리고 그 중간에 뭐 주엽도요. 일산 예, 주엽도 4천만 원 올랐는데 그 2020년이에요. 네. 한 4년이 지나가지고 한 4천 정도 오르면은 뭐 인플레이션이나 물가 상승이나 그런 것들 뭐 주택 가격의 동향에 비하면은 뭐 크게 변화가 없다. 그리고 아까 지적하신 것처럼 주택 가격 일기 신도시 때문에 올라갔다라기보다 서울의 그 주택 가격 동향이 바뀐 상황에서 그냥 올라탄 정도의 그런 예. 수준이라고도 뭐 해석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특히 분당은 서울 쪽 강남 시세에 네. 많이 연동돼서 움직입니다. 맞습니다. 예. 자, 이렇게 일기 신도시에 대한 재건축, 선도지구 선정 작업이 속도를 내면서 앞서 잠깐 봤지만은 어쨌든 해당 지역 인근의 부동산 가격 영향을 주고 있는데요. 자, 지금 현재 부동산 가격 가장 뜨거운 감자 또 초점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것이 정부가 제시한 시간표대로 과연 2030년 뭐 입주까지 또 될 수 있을까라고 또 많은 관건이 될 것 같은데요. 빠른 속도로 이 재건축 계획이 이루어지려면 어떤 것들을 해결해야 할지 또 이렇게 될 경우 부동산 시장에는 어떤 연쇄 파급 효과를 줄지 준비된 영상 보고 난 후에 계속 이야기 나눠보죠.
윤 연구원님, 지금 목표가 2027년 판다, 착공, 2030년 입주입니다. 2030년 입주, 진짜 우리가 들어가서 산 겁니다. 이대로만 되면 좋을 것 같은데요. 난관, 이 속도를 좀 맞게 될 장애물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예, 우리가 선도지구를 이제 올해 11월에 지정을 하잖아요. 네. 그럼 이제 주민 협의를 거쳐서 이제 관리처분 계획까지 거쳐서 2주 철거를 할 수 있어야 착공을 하는 거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걸 2년 내에 끝내겠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11월에 지정하고 나서도 사실은 협의하는 그렇네요. 과정들이 상당하거든요. 네. 그러면 우리가 보통 2주 기간에 대한 해소가 필요하거든요. 예. 예를 들어서 뭐 1000세대가 이주한다. 근데 2세대가 남아 있다. 이주 끝났나요? 안 끝났나요? 안 끝나죠. 안 끝난 네. 거죠. 그러면 착공을 못 합니다. 그래서 이 2주 기간이라는 건 네. 우리가 이제 명목상에서는 보통 6개월 정도의 기간을 소요합니다만 일반적으로 주민 그 협의가 좀 지연되거나 하면 네. 경우에 따라서 1년이 걸리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 2027년에 착공을 할 수 있는 부분 자체에 대해서 일단 조금 회의감이 있고요. 네. 그리고 앞서 저희가 이제 논의했습니다만 그 사이에 이제 분담금이 확정이 되거든요. 네. 그럼 분담금 갈등 때문에 조합 반대, 그러니까 조합원들 중에 또 반대하시는 분들이 또 되게 지연되는 케이스들이 하나 생기고, 심지어 우리가 그러면 2027년에 착공을 한다고 해도 그러면 2030년에 입주를 한다라는 부분들은 2027년 1월에 착공을 해야 되는 거죠. 네. 그래야 3년여의 3년. 공사 기간을 거쳐서 2030년 12월쯤에 우리가 이제 뭐 입주를 한다 이런 것들을 볼 수 있는데 네. 최근 들어서 공사 기간이 굉장히 늘어나 있습니다. 그 길로 근접이 때문에 그렇다고 그렇습니다. 하죠. 더불어서 우리가 네. 보실 부분은 선도지구는 네. 고밀 개발입니다. 용적률을 최대한 높게 배정하게 돼 있고요. 역세권 중심이 될 거기 때문에 아무래도 주상복합 형태가 될 가능성이 커요. 그래서 일반 아파트들은 보통 공사 기간이 평균적으로 3년 정도거든요. 근데 주상복합은 우리가 보통 지하로 터파기를 오래 하기 때문에 보통 4년 걸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2030년에 입주를 한다라는 부분들은 사실은 어렵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네. 예. 난관과 함께 이제 현실성에 대해서 짚어주셨고요. 이렇게 봐도 이제 다른 재건축 사업단지를 봐도요, 송 대표님 결국에 그 분담금 나오면서 이제 막 티격태격하고 멈춤이 되더라고요. 물론 이제 사업이 완전히 엎어진 경우는 제가 잘 못 봤습니다만 그때 꽤 지연이 되는 경우는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럼 왜 오르냐? 원자재, 인건비, 뭐 공사비 아니겠습니까? 지금 건설 공사비의 상승세가 어느 정도입니까, 도대체? 지금 어마어마하죠. 지금 공사비 지수가 2021년 대비했을 때 한 22.7% 정도 증가를 한 그런 상황이거든요. 예. 이게 그 기간 동안 한 번도 떨어지지 않고 공사비가 계속적으로 올라가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퍼센트로 얘기하면은 뭐 많은 분들이 좀 체감하기가 좀 어렵겠지만 값으로 얘기하면은 레미콘 같은 경우는 가격으로 보면 78,800원에서 지금 11만 2천 원이 됐고요. 예. 그다음에 골재가 같은 경우가 제곱미터당 14,500원에서 지금 19,800원이 됐고요. 레미콘이 또 32%가 올랐는데 제곱미터당 7만 1,000원에서 9만 3,700원으로 올랐습니다. 이게 3.3이 아니고 제곱미터이기 때문에 여기 또 곱하기 3이거든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올라간 그런 수준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것뿐만 아니라 건설 안에서도 노무비들도 올라갔거든요. 예. 그러니까 민원비도 올라가고 그다음에 노무 관련된 그 근로 시간도 줄어들었고 거기에 노무비까지도 올라가기 때문에 굉장히 좀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같은 기간 보면 23.5% 정도 오른 그런 수준인데 예전에 약 한 21만 원 정도 들어갔던 노무비가 지금 약 한 26만 원 정도 오른 그런 수준이기 때문에 아마 그 뭐 시공하는 그 기간 안에 재료비 오르고 노무비 올랐다라는 거는 만약에 이제 조합원들 그리고 향후에 뭐 일반 분양 가격에까지도 이제 녹아 들어간다라고 하면 지금 뭐 동의율이라든지 사업에 대한 그 추진 의지 이런 것들을 꺾을 수 있기 때문에 정부 입장에서는 그런 의지가 꺾이지 않으려면 이런 인상분 관리를 잘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부분인 것 같아요. 윤재 연구원님. 지금 입주 가능성 뭐 이런 점치고 이런 게 아니라 이 공사비가 올라버리면 당연히 그 뒤도 다 이거 연직이 될 것 같거든요. 근데 공사비를 어떻게 좀 현실적으로 할 방법은 없나요? 이건 현재로서? 아니, 네. 올라가면 그냥 다 올려줘야 되나요?
사실은 이게 원가와 관련이 돼 있고요. 예. 그래서 건설사, 이제 시공사 입장에서 보자면 원가가 오른 부분에 대한 이제 반영을 적게 해달라라는 의견들이 있는데 예. 이게 아무래도 이제 조합원 분담금 이슈로 좀 연결이 되니까 거기서 이제 흔쾌히 동의가 안 되는 부분들이 생기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뭐 분담금이 한 2억 원 수준으로 추정이 됐는데 막상 이제 관리처분 계획 받고 이제 공사하다 보니까 분담금을 2억 원을 더 내라 뭐 이런 상황들이 있는 지금이 거죠. 딱 다 그렇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이제 이견 다툼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제 둔촌주공 사례에서 보듯이 예. 결국은 여러 가지 이견에 의해서 공사가 멈추기도 한다는 거죠. 그러다 보면 공사 기간이 더 늘어지고 하나 단적으로 제가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면 우리가 3기 신도시는 택지 개발 사업이잖아요. 그게 이제 지구 지정이 된 게 2019년입니다. 네. 2019년에 지구 지정을 했는데 입주를 2027년에 이제 첫 스타트를 하잖아요. 네. 이 기간만 봐도 7, 8년이 걸립니다. 택지 개발 사업은. 근데 이 정비 사업 쪽 1기 신도시 특별법은 현재 거주민이 있잖아요. 그럼 이주를 해야 되잖아요. 그럼 주변 전월세 가격에 영향을 미치잖아요. 그러면 정부가 뭘 하냐면 이주 시기를 조절합니다. 스케줄. 예. 그렇습니다. 스케줄을 조절하게 됩니다. 전월세 가격이 급등락하니까. 그러면 더더욱 2030년 입주가 어려워지는 거죠. 예.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스케줄 조정도 스케줄 조정인데 이 공사비가 이건 속수무책인 거죠. 그때 뭐 원자재 가격의 하락을 바라는 수밖에 그 외에 좀 뭐 다른 거 없나요? 그러니까 이미 상승한 거에 대한 부분들을 보시면 사실은 이 부분들은 완만하게 오르는 정도로 관리를 하는 거고요. 예. 사실은 기존에 우리가 공사비가 급등하지 않던 시기에도 사실 물가를 반영해서 점진적으로 오르긴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공사들이 어떤 수주를 할 때는 물가가 이 시기에 이 정도 오를 거다를 감안해서 수주를 합니다. 근데 그게 지금 예측이 완전히 벗어나 있는 거죠. 그 예측 안에 있으면 사실은 상관은 없습니다. 예. 자, 그래서 공사비에 대한 부분 하나가 있고요. 잠깐 이주 수요도 얘기했는데요. 이 부분은 우리 송 대표님. 네. 그래서 정부가 한 2013년이었나요? 14년. 그때 막 재건축 많이 될 때 한번 서울시에서 이거 스케줄 관리 안 했다가 전세 대란 났었잖아요. 많이 네. 신경 쓴 것 같습니다. 이 부분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단계적으로 또 순차적으로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전세 가격에 대한 뭐 전반적인 시장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뭐 인허가 물량이라든지 이런 것들 전반적으로 관리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래서 이제 뭐 여러 가지 그 해결책이나 뭐 대책들에 대해서 고민들을 많이 하는데 뭐 어쩔 수 없습니다. 예전에 앞서 얘기한 것처럼 뭐 기존에 그 대통령들이 쭉쭉쭉 하면서 그 단계마다 계속 인허가 물량들을 확보해 왔잖아요. 네. 앞으로 30년까지 장기적으로 주택 공급 확대에 대한 그 스케줄을 명확하게 갈 필요가 있고요. 단기적으로 본다라고 하면은 정말 어려운 그런 상황인데 뭐 긴급적으로 뭐 주택들을 공급을 해줘야 되겠죠. 뭐 예를 들면 뭐 공공 건물이라든지 뭐 호텔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임시주거지로 뭐 만든다든지 또는 뭐 기존 주택 미분양 주택들을 매입을 해가지고 또 어떤 전세 공급을 해준다든지 해줘야 되는데 뭐 그런 주택들을 뭐 희망하지는 않으실 테고 또 수도권 같은 경우도 미분양 주택들이 그렇게 많이 발생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거는 뭐 순차적으로 또 단계적으로 모니터를 하시면서 가는 게 제일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면서 뭐 그린벨트까지도 열어놓은 뭐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정말 어렵게 막 착공까지 했는데 또 이주 문제로 이 스케줄 문제로 마지막에 또 속썩이면 이건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정부가 또 미리미리 이제 선제적인 대응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정리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집값 안정화 뭐 이렇게 하면 된다 저렇게 하면 된다. 그래도 다들 동의하는 게 공급 확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일기 신도시에 대한 빠른 재건축, 정비대에 대해서 전 국민도 또 공감을 하고 있는데요. 자, 먼저 우리 윤 연구원님, 어떤 점 이거 정말 보완을 해야 되겠다. 이 사업이 제대로 되기 위해서는 어떤 거 있을까요? 일단 사실은 이 사업들이 진행이 되는 과정에서 우리가 이제 주의할 점들은 이 주거라는 자산 자체가 사실은 이 상업용 시장에서는 공실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주거용 시장은 공실이 없다라는 것들을 계속 인지를 못하는 경향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주 계획을 한다고 했는데 네. 실제로 이주 계획을 해서 순차적으로 정비를 하면서 여분에 해당되는 주택들을 활용하겠다라고 하는데 네. 그 여분이 있냐는 거죠. 그쵸. 그 여분이 없습니다. 죄송하게도. 왜냐하면 임대사업 그 임대 주택들을 활용한다라고 하는데
실제로는 이 임대주택도 굉장히 치열한 경쟁에 의해서 서민들이 가져가고 있어요. 특히나 수도권 근교에 있다고 하면. 그래서 우리가 보시게 되면 그냥 이렇게 보셔야 되는 겁니다. 임기 내에 착공. 이 얘기를 할 필요가 없고요. 사실은 최대한 빨리 서두르는 부분들을 했을 때 우리가 임기 내 착공을 얘기할 게 아니고 착공 시점을 몇 년 내에 하겠다라고 일단 정의를 하고 네. 순환 정비를 해서 뭐 이 부분들이 실제로는 첫 스타트하는 입주 시기와 실제 마지막 정비되는 그 시기에 그 기간 소요 기간이 있잖아요. 있죠. 이것도 한 10년 정도 될 것 같은데 이런 현실적인 부분들에 대한 대화가 너무 약하다는 거죠. 그래서 된다라고 청사진만 그럴 게 아니고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들과 미리 소통을 해서 조합원들이 왜 된다 그러고 왜 나중에 약속이 틀려지냐 이런 얘기가 안 나오게끔 처음부터 커뮤니케이션을 좀 잘할 필요가 있다라는 부분들이 여기에 이제 신도시 개발하는 이제 성패에 달려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네. 솔직한 소통, 현실성 고려 이런 점들 함께 꼽아주셨고요. 송 대표님도 이거는 꼭 해야 된다. 이거 일기 신도시 재정비 잘 되려면. 예, 일기 신도시 잘 되려면은 지금 일기 신도시에만 초점을 맞춰 있는데 구도심하고 같이 개발을 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분당 얘기를 하고 있지만 성남시 분당구잖아요. 그 성남이라는 지역도 뭐 자체적으로 이제 균형 있게 뭐 재개발이나 재건축 이런 부분들도 좀 할 수 있는 뭐 허들을 좀 낮춰준다든지 또 일산 같은 경우도 고양이라는 그 지역 안에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도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신도시하고 그다음에 구도심 그리고 일정 부분은 서울에 앞서도 얘기한 것처럼 연기 신도시도 얘기했잖아요. 그런 그 어떤 일기 신도시가 아니라 서울 수도권이 전반적으로 고르게 개발돼야지 이런 수요자들이나 이주 수요들이 이동할 수 있는 선택의 폭을 가질 수 있는 거죠. 그렇지 않고 특정 지역만 어떤 국지적으로 개발해서는 뭐 이주 수요라든지 뭐 주택 가격의 불안 요인 이런 것들은 잠재우는데 한계가 좀 있다. 뭐 그렇게 봅니다. 구도심과 함께 좀 고려한 그런 개발들, 조화도 함께 지적해 주셨습니다. 자, 오늘 일단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두 분의 전문가 여기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경제인사이트 오늘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대한민국 우주항공 분야 정책 수립 그리고 연구 개발 나아가서 민간 산업까지 함께 고려하게 되는 우주항공청이 27일 정식 출범했습니다. 영문명은 미국 항공우주국 나사와 비슷한 카사라고 하는데요. 우리나라는 우주 선진국보다 대략 한 40년 늦게 우주 산업에 뛰어들었지만 현재 빠른 발전하고 있습니다. 인공위성 발사체 기술 동시에 가진 세계 7번째 국가가 됐죠. 앞으로 우리 우주항공청 4세대 발사체 개발, 달 탐사, 나아가서 화성까지 가는 도전적인 임무를 수행할 그럴 계획을 갖고 있는데요. 다음 시간 경제인사이트에선 한국의 뉴 스페이스 시대를 열게 될 우주항공청의 임무와 계획, 그리고 우리나라 우주 산업의 현황, 그리고 발전 가능성 자세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